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입니다. 드레싱 재료를 시작했다가 욕창까지 오게 됐네요. 아직 소독약도 남아있는 상태죠. 욕창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보니 결론은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욕창을 해결하자니 결국은 전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누군가가 움직여주고 눌리지 않게 습하지 않게 마찰은 최소화하게 하는 정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답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체위 변경까지 2시간마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아요. 결국 보호자와 간병인, 공기침대 같은 그 누군가든 그 무엇이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욕창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욕창이 발생할 것 같은 욕창이 생기겠지 싶은 환자 역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 욕창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술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전신 허약으로 입원해서 스스로 움직임이 어렵거나 마비 증상, 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욕창이 생길 것 같다 하는 분들이요. 우선 욕창 발생 원인부터 확인해야겠죠. 의식 상태나 영양 상태, 활동 가능 여부, 배뇨 상태, 신체적인 움직임, 혈액 검사 결과 등등이요. 욕창이 한번 생기면 낫기 어려운데 실제로 식사도 잘 못하고 금식을 해야 하는 치료 상황 속에 있다면 욕창을 낫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질환의 빠른 치료가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워커를 이용하거나 휠체어라도 태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휠체어로 옮기고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다시 침대로 옮겨가는 것도 전신을 움직여주는 일이니까 욕창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휠체어로 옮기고 침대로 옮기고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이 힘이 드네요. 환자가 설사를 하거나 요실금이 있다면 욕창 회복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사의 원인을 제거하고 변을 보게 되면 빨리빨리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요실금이 있는 상태에서 욕창이 있다면 폴릭 카테터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폴릭 카테터가 균의 통로라고 하여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자주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하죠. 피부가 습하지 않도록이요. 여기까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예방적 드레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봐야겠죠. 욕창이라는 것은 욕창이 발생해서 피부가 죽어가거나 벗겨지거나 살이 파이거나 하는 등 그때부터 드레싱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그러한 컨디션의 환자가 있다면 미리 욕창이 잘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고 피부를 눌러보아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 보이면 미리 폼 드레싱을 진행합니다. 어떤 제조사든 간에 두껍고 폭신폭신한 종류로요. 콕시스 부분이나 장골이나 대전자 부분, 그리고 후두 부위 등은 두껍고 넓은 메디폼을 대놓게 되고 귀는 메디폼을 오려서 붙여주기도 하고 복숭아뼈는 메디폼을 붙이고 또 그 밖으로 동그랗게 오려서 압박이 안 되게 붙여주기도 하고요. 뒤꿈치 같은 곳은 알레빈 힐과 같은 것을 대어놓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위나 그 부위의 상태별로 다 다르긴 하겠죠. 아직 욕창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제품을 대놓는 것이니까 굳이 소독약을 적용할 필요도 생리식염수로 닦아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깨끗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제품을 붙이는 거예요. 욕창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제품을 적용해 놓으면 아무래도 드레싱 장부에 환자 이름과 관리 부위가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환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환자 스스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지면 고위험군에서 벗어나게 되고 욕창 위험도 빠이빠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환자가 새로 욕창이 생겼다고 하면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괜찮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았다가도 업무 마칠 때쯤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발생한 욕창은 치료도 쉽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환자 치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니까요. 욕창 발생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고 매일매일 추가로 생기는 기록지와 함께 처치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욕창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드레싱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기침대를 대여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공기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기침대를 적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간호사의 인력 낭비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고관절 수술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술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공기침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단계부터 보죠. 1단계는 아직 피부 탈락과 같은 손상이 없는 상태죠. 피부가 오랫동안 눌려 있어서 약간 붉게 되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눌러보면 하얗게 허혈 상태로 머물러서 꽤 오랜 시간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체위 변경을 잘 해주고 두꺼운 종류의 폼을 잘 적용해준다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없이 지나가는 단계죠. 과거에는 모든 단계의 드레싱을 대부분 간호사가 실행했지만 지금은 간호사는 이 1단계까지만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2단계부터는 의사가 시행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문제는 2단계부터입니다. 어딘가에 쓸려서 물집이 생겼거나 피부가 살짝 벗겨졌거나 눌린 부분이 하얗게 허혈된 상태가 진행되었거나 하는 상태이죠. 이때 드레싱 할 때에는 특별히 염증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부가 벗겨지면 너무 따갑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정도로만 잘 닦아주고 폼 드레싱을 적용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피부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으로 적용해주죠. 필요하다면 소독제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사 판단이죠. 피부나 그 이하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스뷴 드레싱을 유지해주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차단하고 인체의 재생 과정을 활발하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죠. 상처를 오픈해 놓는다면 공기 중의 균과 접촉하기 쉬워지고 건조 드레싱을 한다면 상처 부위에 달라붙어서 떼어낼 때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주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3단계부터 좀 불편한 사진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3단계는 피부 전층이 사라지고 지방 조직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어려운 것은 부위마다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귀나 코, 후두, 복숭아뼈 같은 뼈 돌출 부위는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아주 얇은 피부가 벗겨진 상태를 조금이라도 지났고 뼈는 아직 안 보인다 싶으면 바로 3단계이죠. 이때에는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실제로 감염이 되어 지방층 위로 덮인 균막이나 가피를 긁어 없애줘야 할 때도 있고 항생제 성분이 있는 연고를 발라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괴사 조직을 없애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행해야 하는 일이니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닦아주고 포비돈을 사용하여 소독을 해주고 소독제가 마른 후 역시 폼 드레싱을 해줍니다. 균이 침투했을 때에는 알지네이트, 은 제품이나 솔밭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죠. 혹시라도 일반적인 건조한 거즈를 상처면에 채워넣고 드레싱을 하는 분은 없겠죠. 안 그래도 없어진 조직을 더 퇴축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4단계는 근육과 뼈가 보일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뼈가 보일 정도가 된 욕창은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고 퇴원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한 욕창을 본 것이 몇 번 안 되는데 치료를 하다가 그마저 회복되기 전에 요양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보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심한 욕창은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많이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수개월에서 1년에 걸쳐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4단계의 경우 대부분 균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3단계와 같이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닦아주고 포비돈과 같은 소독약을 적용하고 깊이 파인 곳이 많기 때문에 동공에 채워 넣는 것으로 적용 후 폼으로 대놓는 경우도 있고 두꺼운 폼으로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역시나 항생제 연고를 바른 후 폼을 적용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감염 부위에 실마진을 바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실마진의 실버 설파디아진 성분이 상처를 낫게 하는데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새롭게 출시되는 드레싱 재료들을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상처 회복을 돕는다고 하죠. 상처 깊이나 모양, 상태, 균 침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하려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제품을 1에서 4편에 걸쳐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4단계 말고도 깊이를 측정하기 불가능한 상태인 욕창도 있는데요. 이 까만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보면 결국 3, 4단계가 대부분이고 젓갈색으로 피부 변색과 손상이 있는 심부 조직이 손상되어 보이는 욕창 역시 결국은 3, 4단계 치료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부위별로 단계를 파악하기 애매할 때가 참 많은데요. 특징적으로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단계가 명확한 부분은 교과서대로 단계 측정을 하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아주 피부에 가깝거나 연골로 이루어진 귀, 코와 같은 곳은 피부가 아직 탈락하지 않고 약간 붉고 누르면 하얗게 돼서 혈액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1단계, 피부가 얇은 비닐처럼 벗겨진 정도라면 2단계, 까맣게 보이거나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는 정도라면 3단계, 근육과 뼈가 보이는 정도라면 4단계로 측정하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그러하지만 욕창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합니다. 침습적인 처치로 들어가게 되면 상처에 따라 의사가 치료 방향을 판단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처에 어떠한 드레싱 재료와 소독제를 적용해야 하고 단계별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어찌 보면 욕창의 직접 치료에 간호사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늘 확인하고 케어하고 낫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자라고 해도 우리가 늘 곁에 있어야 하니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